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윤소희 소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아가씨가 군인이네? 예쁘장하게 생겼다 아주. 취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윤소희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렸죠. 저기요,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로 가주시겠어요? 윤소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희죽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군인이면 뭐 별거야. 어? 요즘 여자들은 겁이 없어 참. 취객이 끈적한 손을 들어 윤소희의 어깨에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그 손 치우시죠.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고개를 획 돌리며 비웃었어요.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갈 길 가시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틀어잡더니 그대로 꺾어 올렸어요. 취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그 여성의 소나기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시 말 안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서늘한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윤소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소희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소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사람, 나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스쳐 지나간 인연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만남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오늘 당신에게도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윤소희는 제7보병사단 본부 앞에서 후 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인데도 부대 안은 벌써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소희 소희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사단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윤소희의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박서연 사단장.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원이마,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저분은 버스에서. 네, 맞아요. 또 보네요, 윤소희. 박서연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각 잡힌 군복,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별이 그 위엄을 더하고 있었죠. 앉아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사단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박서연의 시선이 윤소희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윤소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박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 그 단어가 기억 속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어요. 실례지만 외할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강민이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 화왕산 산불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박서연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이강민이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화왕산 산불, 그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무늬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손수건. 윤소희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와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박사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불길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가 건네주었던 시원한 물 한 모금까지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 작전에 나갔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박서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소희는 숨을 죽인 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 박서연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이진우 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박서연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7보병사단장 박서연입니다. 이진우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진우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과거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요.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1998년 화왕산 산불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 잠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술을 놓아주신 손수건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지니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진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 중 부상을 당한 자신을 이강민 선생님이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이진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군인들을 돕다가 화상을 입으셨다고만 하셨죠. 이강민 선생님은 저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고 밤새 치료해 주셨습니다.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진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아마 그날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이강민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는데 화상이 심해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겠지. 부디 빨리 나와서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박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일로 입은 화상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해지셨어요. 이진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결국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처럼 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희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서연과 윤소희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작게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용감한 시민 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강태석이 그 기사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이 그림자처럼 서려 있었어요. 박서연,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단 말이지. 강태석은 책상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그에게 박서연은 평생의 원수나 다름없었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박서연이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석은 컴퓨터 화면을 휙 돌려 보여주었어요. 박서연의 딸, 박채원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저 여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고등학생인 박채원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등굣길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 자주 가는 동네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무방비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수.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똑같이 망가뜨려줘야지. 강태석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차갑게 지시를 내렸어요. 민우 불러. 그놈이 청년 가장 행세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박채원이 평소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꼬해진 옷차림의 얼굴은 무척 수척해 보였어요. 강태석의 지시를 받은 민우였죠. 박채원이 카페에서 나오자 민우가 일부러 그녀와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마음씨 착한 채원이는 활짝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그의 물건을 주워주었어요. 민우는 계획대로 고마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요. 민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채원이는 그의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꿋꿋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마음이 약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저 하나 보고 희생하신 세월이 얼만데요? 며칠에 걸쳐 민우는 채원이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반복되었고 순수한 채원이는 점점 그를 믿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채원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계셔. 혼자 계시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 와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착한 채원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강태석이 파놓은 잔인한 함정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박채원이 연락이 안 된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는데 집은 물 뿌린 듯 조용했어요. 박서연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아, 어디 있니? 보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왔죠. 박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겠지만 하나뿐인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진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 채원이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박서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의 악연으로 얽혔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을 리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이진우가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보죠. 수사관이 채원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 나눈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우리 채원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박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채원이가 오히려 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채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어요. 택시 번호 확보했습니다. 바로 운전기사에게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채원과 민우가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라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곳이었죠. 범행 장소로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군요. 이진우는 즉시 특수부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사연도 군 쪽의 지원을 요청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사연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렸습니다. 평생 남들을 지켜온 군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시각 채원이는 어둡고 캄캄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친절하기만 했던 민우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어요. 온몸이 공포로 떨렸지만 엄마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낼 거라는 믿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진우가 이끄는 수사팀과 박서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 확인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의 보고에 박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채원이가 저 어둡고 차가운 곳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진우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 엄마로서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때 박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서연이지? 누구세요? 강태석이야.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박서연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자신이 직접 불명예 전역시켰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네 귀한 딸,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게 잘 컸더라, 채원이가.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내 인생을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망쳐주는 거야. 네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하하. 강태석이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서연은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나가서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직접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단장직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내 딸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이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연은 방금 전에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강태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진우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 자료철에서 본 기억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 그를 직접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비열한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박서연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서는 채원이가 손목이 밧줄에 묶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부장님. 전화 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획대로 진행해. 그 여자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채원이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너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민우의 목소리에도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도 엄마처럼 강해져야 해.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강태석은 계속해서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고 언론에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시간을 점점 더 단축시켰어요. 이진우와 특수부대는 지하 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절대로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진우가 강하게 말렸지만 박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강태석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어요. 부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상황이 점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채원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공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을 거야. 아저씨, 불이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위험해요. 닥쳐. 너네 엄마가 항복하면 이 모든 게 끝나는 일이라고. 민우도 사실은 너무나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시작되니 도저히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밖에서 연기를 목격한 이진우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서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이진우가 단호하게 만류했어요. 안 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전문 수사관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채원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그 한마디에 박서연은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이진우는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채원아, 아저씨가 왔어. 박채원. 이진우의 외침에 저쪽 구석에서 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쿨럭쿨럭.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채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민우가 칼을 든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애를 찔러버릴 거야. 민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채원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이진우가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범인의 심리를 파고들려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흑흑.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석에게 속아서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범죄에 휘말리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찡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짧은 격투가 벌어졌어요. 연기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이진우가 민우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채원아, 괜찮니? 이진우가 달려가 채원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어요. 채원은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어서 나가자. 이진우가 채원을 번쩍 업고 미로 같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박서연이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채원아, 내 딸, 다치지 않았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눈물 많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강태석은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우도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우의 경우 강태석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서연은 사단장실에서 딸 채원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봤어. 채원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이진호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박서연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채원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응. 이진우 아저씨가 날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지켜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우와 윤소희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채원이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와요. 두 분 덕분에 우리 채원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진우는 들고 온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채원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낡은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이강민 선생님이 평생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세요? 채원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사셨거든. 그 선한 마음이 네 엄마를 거쳐서 이제 너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윤소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군인이 됐어. 채원이 너도 너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채원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박서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속 깊고 성숙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고 놀라운 인연으로 얽혀 있을 줄은요. 윤소희가 감회가 새로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박서연은 이강민 선생님의 온화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자신이 도왔던 작은 생명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진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지키려는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강민의 따뜻한 야학 교사 정신이 박서연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이진우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마지막으로 윤소희와 박채원의 새로운 꿈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듯 세대와 시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채원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